공부해가지고 하려고. 유빈이가 그 여기 있으니까 막내지 아마 그 수능 볼 연세는 조금 아닌 걸로. 우리도 내일 모레 꺾여요. 여기 있으니까 막내지. 엄청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네. 수능 보는 대학교 시험 보는 게 벌써 저는 한 30 몇 년 전이거든요. 형님 수능 아니시잖아요. 수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학력 아예 과거 시험이잖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장원급 잘 뻔했어요. 예. 못가 네, 그치?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추운데 맞아요. 고생했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꼭 시험 볼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한파. 네, 수능 한파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추울 텐데 맞아요.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우리 응원의 한마디 좀 우리 보내볼까요? 저기 뭐야 우리 저 S대 출신이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 좀 잘 하고 수능. 네, 기 좀 축하 씨. 주세요. 기 좀 불어넣어 주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4번입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찍을 때 산에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 찍을 때 4번을 많이 찍었다. 그죠? 아, 모르겠다 싶으면. 아니 이런 책임감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요? 아니 저는 3번을 많이 찍었거든요. 아, 잘못 찍었네. 조금만 더 잘 찍었으면은. 아니 제가 알기로 모르겠다 싶으면 답이 긴 거였는데 아, 뭐 긴 거 할 수도 있고 뭐 각자만의 그게 있죠. 긴장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저 뭔가요? 자 오늘 퀴즈는요 우리가 왜 나왔어요? 고난도입니다 여러분. 우와. 저 근데 진짜 정답 네, 알아요. 진짜 뭐예요? 정답은 KBS 개그맨입니다. KBS 개그맨 두 분은 맞으시는데 홍석천 씨 아니시지 않나요? 저도 동상 대학교 개그제 동상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잠시 했었어요 활동을. 맞아요. 잠시. 오, 그러니까 저는 참가번호 1번 성명홍 석천이구먼요. 네. 참가번호 1번 홍석천. 네, 동상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그런 KBS KBS 희극인 선배님 희극인 중에 선배님? 대선배님이 나와서 좀 웃음을 혹시 우리보다 안겨주시나요? 더 웃긴 선배님이 나오나?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세 분의 그 표정이나 네. 그 평상시와는 좀 다른 그런 액션, 공통점. 예, 그 눈 뜨고 볼 수 없다. 아니, 눈에 관련된 요즘 그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 노안 뭐 아니 이런 거 관심 있으시고 의학 박사님 나오신다 오늘. 의학 박사. 아유. 근데 뭐 어떤 거 행동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홍석천 씨 운동하시는 지금 거 뭐 기구를 갖고 있는데 다들. 운동하기, 먹기, 전화하기. 네. 어? 운동하기, 먹기, 전화하기. 도저히 모르겠어. 선생님 오셨나 보다. 눈 뜨고 볼 수 없으셨나 봐요. 네. 아,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예능인 느낌이 나는데요. 학생 같은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뇌를 가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에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뇌과학자 하면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지만 정말 도통 알기 어려운 우리의 뇌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주시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장동선 박사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인데 오.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뇌과학이 뭐니? 내가 그랬다니까. 뇌과학? 네. 너무 생소하잖아요. 뇌과학이. 뇌과학이. 네. 오. 아니, 뇌과학도 우리가 뭔지 잘 생소한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뇌과학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저기 있고. 맞아. 우리 그 멤버들이 저기 있고 저는 그렇습니까? 왜 저기 있어요? 자, 정답은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체내에 젖산 같은 물질들이 피로 물질들이 쌓이고 고통스럽고 그럼 어느 순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배고픈 그 순간 뭔가를 먹으면 맞아요. 그때 가장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최고지.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통화하는 아. 수지 씨 모습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0.2초 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들은 어디선가 글로 다 들어서 읽어서 아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하고 있는 역할이 단순히 쾌락이나 기쁨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도파민이 없으면은 우리는 배우고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배움에도 작용하고 있고 또 도파민이 모자라게 되면은 운동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네. 문제는 문제는? 지금 세상에서 도파민은 과하게 네. 너무 쉽고 빠르고 과다하게 우리가 도파민을 찾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즘 그것이 문제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죠. 우리가 바로 과잉 자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도파민의 노예가 아니고 도파민의 주인으로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이게 오늘의 주제고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뭔가 되게 낯설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중독.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독이 되기 위한 중독의 과정에 도파민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중독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도파민은 왜 분비가 되냐?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또 하면 좋겠다라고 뇌가 판단하는 것들에 일종의 보상처럼 분비되는 기억해가지고 학습하라고 나오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상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발견은 1954년도에 캐나다의 두 과학자들 피터 밀러와 제임스 올즈가 알아봤어요. 이들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특정 뇌 부위에 자극이 가도록 설계를 하고 쥐가 저 레버를 누르면은 그 자극이 가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쥐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시간당 7,000번이 넘게 레버만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좋은가 보다. 너무 좋은 거죠. 어머.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대체 어떤 영역이야? 그리고 이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쥐가 저렇게 쉬지 않고 레버를 누는 걸까라고 살펴보니 이게 뇌의 보상회로였던 거예요. 보상회로. 보상중추라고 부르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건드리는 뇌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도파민이 그럼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측좌핵이라고 하는 영역을 자극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충동과 욕구가 발동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우리가 도파민 그 자체에 중독이 된다기보다는 결국 이 쥐의 경우는 레버를 계속 당기는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계속 밟는 행위에 중독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음식을 먹어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음식을 시켜서 먹기 전이 행복한 거야. 그 행위가.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시켜놓으면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제 뭐가 기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던 거야.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서 행복하는. 나 마치 파블로브 개가 된 것 같아. 아니 얼마가 행복하면은 그냥 뭐
몸을 떨면서 얘기하세요. 약간 지금 그때 흥분이 약간 느껴졌어. 아, 근데 방금 설명이 굉장히 정확했던 게 사실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얻을 때, 그러니까 네.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그래. 사실은 그것이 이미 예측되는 순간 맞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더라고. 그래서 왜 예측이 되는 순간 분비가 되냐?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학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배달을 오고 있다. 음식을 먹을 순간이 다가오고 네, 있다. 네. 확실하게 예측이 되면 이미 이 예측 때문에 나는 보상을 상상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월급을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달에 얼마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 가서 노동청에 걸려요. 아니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 기대하는 그 그게 과정이 재밌지. 또. 그럼 저를 뉴스에서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기존에는 잘 모르고 있던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도파민 회로가 뇌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가지가 존재하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2개의 회로는 중변연계 경로 그리고 중피질계 경로입니다. 이 2가지가 전혀 다른 종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변연계 경로는 사실 우리가 욕망회로라고도 불러요. 욕망. 자꾸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 분비가 이 중변연계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때 이 욕망회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피질계 경로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일종의 통제회로의 역할을 해요. 통제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주는 회로가 바로 중피질계 경로.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쪽에서 분비가 되면은 말하자면 아까의 욕망 회로와는 정반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자, 그리고 이 회로들에서, 이 경로들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은 언제 분비가 많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때 분비가 많이 됩니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쟤랑은 눈이 맞아서 100% 연애한다는 게 너무 자명하다. 그렇지. 쟤네는 딴 사람 안 본다. 재밌어요? 아니요. 네. 그래. 또는 쟤랑은 절대 안 맞아. 쟤네들은 한 번 마주쳤고 다시 될 리가 없어. 네. 보지 않아도 알아. 그래도 재밌나요? 아니요. 근데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네. 잘 모르겠으면은 계속 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도파민은 확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막 그 첫사랑에 빠지거나 이럴 때도 연애할 때 밀당할 때 그 사귀기 전에 그때가 가장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밝은 느낌의 기분이 드는 것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 안에서 학습과 보상회로 요게 도파민 분비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도 재미없고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재미가 없는데 내가 뭔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이건가 저건가 이 경우에는 내가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측하고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실험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G 레버 실험 보셨죠? 네. 이 같은 실험을 쥐랑도 하고 원숭이랑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2가지 조건을 줍니다. 네. 하나는 레버 누를 때마다 맛있는 게 나와요. 보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2번째 이 레버는 누르면 안 나오네. 또 눌렀더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일정 확률로. 자, 여기에서 질문. 어떤 레버를 더 열심히 눌렀을까요? 2번째요. 아니 상식적으로 1번이 맞지. 그냥 1번이죠. 물으면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야. 궁금하니까 궁금할 것 같아. 쥐가 무슨 그거 궁금한 걸로 당연히 그냥 1번인가? 먹을 거. 그렇죠? 당연히 100% 보상이 나오면 누른다. 그럼 인간이면 모르겠는데 쥐면 당연히 1번. 흥미로운 건 쥐도 원숭이도 훨씬 더 열심히 레버를 누른 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불확실한 그 레버를 더 많이 눌렀습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보상이 나오는 거는 보상이 필요할 때만
원하는 만큼 누르고 얻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누르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면 계속 누르게 되는 게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레버를 누를 때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쥐랑 원숭이가 오케이 이건 계속 나오는 거 알았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알아내려고 계속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학습을 하고 보상 회로가 있는 생명체는 다 불확실성이 높은 쪽의 레버를 당길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뇌 메커니즘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의 뇌가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보상에 더 민감한 사람도 있고 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 예측 테스트, 보상 집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가상 실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택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당장 받고 싶으면 800만 원만 준다. 8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모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금리가 5% 나오거든요. 그럼 12분의 5%니까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800으로 하면은 그렇게 벌었어도 한 달 뒤에 1,000이 조금 낮겠네요. 예. 수카님에게 질문한 저의 불찰이었고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생각했을 때 바로 800. 네, 왜냐하면 사람도 못 믿겠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빨리 받으면 80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요, 바로. 바로 800? 선생님, 바로 800? 선생님, 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800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효과인데요. 사실 슈카님의 답변이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었어요. 사실은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어쨌든 1,000만 원을 받는 게 낫지. 지금 깎아서 당장 준다고 800을 받는 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내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당장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은 네. 한 달 후에 1,000만 원은 지금의 800만 원의 가치로 할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깎였어. 그래서 이거를 temporal discounting, 시간적 할인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상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네. 그 보상을 더 약하게 느껴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의 차이가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적 할인 효과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 할인 효과는 어떠한 지표가 되기도 하냐면은 누군가가 중독에 더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반복이 많아지면 더 중독이 세질 테니까 짧게 그런 맞아요. 것들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중독 세지 않을까? 되게 시간적 할인이 아주 짧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중독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자극을 얻었는데 이 자극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네. 내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상태로 가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아지는 주기를 감당 못하니까 더 좀 계속 세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더 자주 하는 그런 중독인 거예요? 정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약이 도파민 회로에 영향을 줘요. 도파민 회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파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를 은행에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빼가냐면 ATM에서 찔끔찔끔 10만 원, 뭐 많이 뽑으면 몇십만 원 이렇게 뽑아가겠죠. 근데 갑자기 무장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ATM에 있고 이 은행에 있는 돈 다 내놔! 하고선 털어가는 거예요. 네. 모든 돈을. 자, 그러면은 이 돈의 양을 우리가 도파민에 비유하면 무장강도가 마약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만큼의 도파민을 털어가는 다 털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진짜 그렇게 무섭다. 비유해 주시니까 자,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ATM을 딱 띡띡띡띡띡 비밀번호 넣는데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 은행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저장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음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이렇게 마약으로 한 방에 털어가고 나면은 다시는 그 행복을
일정 기간 동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으면 또 마약을 찾는 거예요? 무장강도 2명이 와야 되거나 2명이 와야 더 큰 은행을 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거덜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를 우리는 물질 중독 또는 substance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질 중독이 아닌 행동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행위, 난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다. 이 경우에는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나와서 이제 또 네. 게이머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게이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아닌 게 같은 계열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지만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도 있고요. 여기 한 끗 차이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또 창조적인 일이라고 메달을 땁니다. 아시안 게임 메달을 땄죠. 그럼 이제 금메달. 그렇게 됐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럼 공부 중독이라고 할 것이냐. 또 공부로 더 높은 성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일하는 여러분들 일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성과 일 중독이냐. 이것도 우리 게이머들이 다 한편으로는 같은 어떻게 정말. 설명할 것이냐. 자칫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한 대 패주고 싶네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맞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게 네.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중피질회로 학습을 해가지고 내 능력치가 오른 그 보상을 느끼는 그러한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게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라든지 약간 예측을 넘어서서 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거는 중변연계회로 맞아. 그걸 통해서 쾌락 중독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사용하고 있는 도파민의 회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만 해도 지금 6살인데 보석 맞추는 게임 같은 걸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귀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럼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잖아요. 어려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네. 그리고 10대 청소년까지도 바로 이러한 스스로를 제어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다 발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자극을 주는 것에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고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뇌에서 가장 발달이 늦게 끝나는 영역이 전두엽,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전두엽, 전전두엽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발달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큰 공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뇌에서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거나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될수록 뇌의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다시 중독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극이 오면서 중독되게 만드는 메커니즘에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쌤,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뭐 약물이나 아니면 행동 중독,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거는 그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스마트폰 중독 맞아. 이거 아닐까 이거? 맞아. 게임보다 더 심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넘어지던데 요즘에? 사실 전 강의보다 지금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몇 개 눌렸네.
있었나 이런 거 보실 거죠. 근데 아마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계산해 주잖아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2022년 통계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5시간 정도면 우리 삶에서 잠자는 거 빼고는 1등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평균이니까.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이 스마트폰 디지털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하고 많은 이유가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 디지털 미디어의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다. 이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그게 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Facebook being the first of them to really understand it. And that thought process was all about how do we consume as much of your time?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sort of give you a little dopamine hit every once in a while because someone liked or commented on a photo or a post or whatever. And that's going to get you to contribute more content, and that's going to get you, more likes and comments. I mean, it's a social validation feedback loop.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페이스북 만들 때부터 아예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알고 만들었구나. 와, 저 친구 나쁜 친구네. 저도 모르게 그냥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좋아요를 제 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막 기분 좋고 이게 적으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저 친구한테 제가 그냥 넘어간 거네. 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와야 되고 도파민이 가장 잘 분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청자의 사랑,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를 날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파민 분비의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라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중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앱이나 자신의 플랫폼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션 파커의 인터뷰에 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실 내부 정책 자체가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되기도 하고요.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그 이후에 당시에 페이스북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맞아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도 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방관하거나 조정하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이들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의 휘슬블로워들에 의해서 폭로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프랜시스 하우겐 아마 미국 국회인가까지 나가서 이 증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다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그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 나가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플랫폼들이 페이스북 메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쪽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훨씬 많은 시간을
이 플랫폼에서 또는 이 앱에서 보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중독시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인별그램 거기에서 갑자기 150만 뷰가 터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알고리즘에서 내 걸 밀었나? 뭐 이런 게 걸렸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고 춤췄던 영상이 내용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대화가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도파민 분비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나. 사실은 도박판으로 놓고 보면은 타짜들이 일부러 돈을 좀 따게 한 다음에 내가 돈 땄네 이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빠져들어서 이만큼 맞아, 따려고 맞아.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메커니즘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하게 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절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스마트폰 뺏고 제한하기로 한 그런 로우테크 부모들이 되게 많죠. 맙소사. 좀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네. 대체 왜 이러한 좋아요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고 빠져들게 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도파민 분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도파민 분비의 여러 회로들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회로가 있고 지연 보상을 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네. 도파민 분비가 되는데 지금의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에 있는 앱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점점 빠른 주기로 피드백이 오고 점점 더 많이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인간은 얘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원하고 아주 과하게 도파민이 분비되어야지만은 내가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느끼게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더 빠른 주기로 계속해서 분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즉각 보상입니다. 즉각 보상. 자, 즉각 보상이 뭔지는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Don't make a scene. Stop second guessing. You know that you're gonna. I'll be the voice in your head, calling your bluff. Do you wanna go?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그거 한 이렇게 둘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4시간 지날 거야. 그래서 Come through if you wanna. Just say your grace. 와. 자, 이게 바로 네. 즉각 보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뭐라고 또 말하게 되는 게 저희가 그런 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들 근데 또 너무 우리만 그럴 것도 아닌 게 사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다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보기도 하는 시대가 되기는 해서 약간 스마트폰 중독이랑 이런 쇼폼 중독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막 빨리 하루에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넘기잖아요. 엄청 빠르게 자극적으로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쇼폼 전성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열풍이 시작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틱톡을 통해서죠.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외의 다른 동영상 플랫폼들을 다 제치고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상 플랫폼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도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쇼폼들을 냈죠. 네. 자, 우리가 한번 이 쇼폼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쇼폼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쇼폼이 사실은 이 세로 포맷에 가장 잘 맞는 포맷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쇼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2분 정도 됐더라고요. 2분이요? 되게 짧네. 원래도 짧았네요. 짧게 보죠. 그런데 쇼폼이 나오고 나서는
이 평균 시청 시간을 1분으로 줄은 거예요. 이제는 1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60초 정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채널의 전체 시청 시간은 거의 평균 2.3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짜리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보다 60초짜리, 그러니까 1분짜리 영상을 10번 보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야, 계속 보니까. 이게 딱 우리가 10분짜리 영상을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뇌과학 박사의 이야기나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보면 2분 정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미 아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러면은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될까요? 많이 안 될까요? 안 돼요. 많이 안 되죠. 안 되겠네요. 반면에 1분짜리 영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전혀 알 수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맞아. 안 넘길 수가 없어. 보고 싶죠. 혹시 다음 게 더 재밌는 게 있나? 더 재밌는 게 있나?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재밌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매번 새로운 예측하지 못했던 영상을 볼 때 도파민이 또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전에는 10분을 다 봐야 좋은 걸 배웠네 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됐다면 이제는 1분마다 그보다 짧은 주기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이야말로 즉각 보상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쌤도 그럼 오늘 전체 강의를 1분짜리로 한번 요약해서 해보세요. 아마도 KBS 쌤과 함께 이 강연도 네. 쇼폼으로 쪼개져서 방금 올라갈 말한 거라고 그게 생각이 됩니다. 쇼폼이다. 거기만. 말한 게 쇼폼으로. 그래도 뭐 현재 요 정도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쇼폼 제작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그 미래를 주게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면 문제의 핵심이 즉각 보상에 집착하는 우리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들이 지연 보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연 보상. 참을 줄 알고 지금 당장 즐겁기만 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자주 해야지만 아이들이 눈앞에 어떠한 자극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공감하는 걸 포함해서 나의 경제 생활을 생각해서 그리고 나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즉각 보상 말고 지연 보상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 지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다이어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오늘 네. 이미 다 하셨어요. 끝까지 한번 강의의 해보세요. 원가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도 조금 더 이 지방을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참아야 할까요? 참지 말아야 할까요? 유민상 씨가 대답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는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 나의 뇌에게 어떠한 습관을 들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뇌가 어디에 속고 어디에 자꾸 빠져드는가를 알면은 얘를 거꾸로 속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뇌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약간은 해킹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는 특히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브레인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뇌를 속여가지고 얘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렇지만 하면은 몸에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할까? 좋은 해킹이네요. 라고 하는 종류의 몇 가지 트릭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큰 보상을 얻고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기?
네. 아. 자, 이게 언뜻 들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고생.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뇌 안에는 저울이 존재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도파민이 한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쪽 저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행하고 힘든 거. 맞아요. 불행하고 힘든 고통이 있어요. 네. 쾌락과 고통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와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더 쾌락을 쫓냐 하면은 점점 더 맛있는 거, 점점 더 자주 맛있는 거 먹는 거, 점점 더 많이 먹는 거, 이러한 형태로 쾌락의 양을 점점 늘리면서 나의 행복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점점 더 맛있는 거를 찾아 나서서 내가 맛있는 걸로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느냐? 네. 어렵습니다. 맛있는 걸로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한 달을 굶는 거. 맛있는 걸 안 먹다가 뭐 맛집도 필요 없어요. 떡볶이, 짜장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그냥 동네 분식점에서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울추에 있어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거, 고통 이런 걸 겪게 되면은 진짜 조금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도파민 디톡스라고 부르고 이 조그만 행복으로도 행복해지는 걸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뇌과학자로서 사람들이 자, 뇌과학자로서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아.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내 뇌는 이래. 내가 항상 이거에 익숙해졌으니까 내 뇌는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변명 우리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또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 변할 수 있고 뇌 안의 모든 원자와 분자들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딱 그 사람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파민을 분비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여기에 중독됐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수많은 면들 중에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또 다른 면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 다른 더 행복한 도파민 분비를 위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